우리는 종종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각적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실과 증거를 요구할 때 늘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경험에 해석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선과 색의 조합을 누군가의 슬픈 표정으로 보고 벽에 그려진 그림자 무늬를 수상한 침입자로 해석하며 두 개의 선을 오리이거나 토끼 중 하나로 봅니다. 이 오리, 토끼 그림은 같은 시각적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투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처럼 해석은 보는 행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보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순수한 시각적 경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순수한 감각적 경험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무의미한 색채와 소리의 혼돈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적 행위는 단순히 심리적인 오류가 아니라 세상을 의미 있는 세계로 구성하는 우리의 의식의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이 근원적인 딜레마는 20세기 철학의 두 거대한 흐름, 즉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과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결합할 때 명쾌하게 통찰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우리의 보는 행위가 이미 무엇인가를 향한 해석적 행위임을 규명하며 비트겐슈타인의 보는 것으로서 개념은 보는 행위가 우리의 삶의 형식과 언어 게임에 의해 규정된 개념적 해석 없이는 불가능함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서도 늘 해석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이미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적 의미에서 지향성이라는 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결코 텅 빈 상태로 머물지 않으며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지향적 구조가 보는 것을 단순히 감각하는 것을 넘어 대상이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주어지는 방식을 탐구하는 해석적 행위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해석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이 제시하는 보는 것으로서 개념은 이 해석이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된 개념과 언어의 틀에 의해 결정됨을 밝힙니다. 즉, 순수한 감각 경험은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적 틀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이미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개인의 주관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적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서도 해석을 붙이는 행위는 현상학적 이식의 본질과 비트겐슈타인적 개념적 삶의 형식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인간 실존의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동시에 우리가 언어적 존재로서 세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해석은 우리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후설 현상학의 핵심 개념인 지향성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순수한 감각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비트겐슈타인의 보는 것과 보는 것으로서 개념을 결합하여 이 의식의 해석적 구조가 언어와 개념적 삶의 형식이라는 공적인 틀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되는지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통찰을 통해 보는 것과 해석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보는 행위의 자유를 획득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라는 모토 아래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의 보편적인 특징을 탐구합니다. 후설이 발견한 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지향성입니다. 라틴어에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해서 유래된 이 단어는 의식이 항상 대상을 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의식은 결코 내용 없는 텅 빈 그릇이 아닙니다. 모든 의식은 어떤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즉, 의식은 항상 대상을 향해 나아가며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책상에 대한 지각, 슬픔에 대한 감정, 수학 공식에 대한 사유 등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대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대상을 지향하는 행위를 노에시스, 지향된 대상 자체를 노에마라고 부르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서도 해석을 붙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보는 행위 자체가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순수한 감각 정보 선, 색깔, 명암은 의식에 의해 곧바로 무엇인가로 지향됩니다. 즉, 감각이 들어오는 순간 의식은 이를 의미 있는 대상으로 구성하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빨간색과 둥근 형태를 볼 때 단순한 감각의 조합이 아니라 사과를 지향하며 이는 이미 사과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행위입니다. 순수한 감각과 의미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향성이라는 해석의 렌즈 없이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구설은 세계와 대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 기존 이론, 혹은 자연적 태도를 중지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순수한 의식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를 자연스럽게 믿는 태도, 자연적 태도를 괄호치고 중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환원이라는 괄호치기를 통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판단은 보류하지만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의 본질적인 구조는 남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의식과 그 대상이 맺는 관계의 형식, 즉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대상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서 주어지는지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의 의식에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하게 되며 이것이 곧 해석입니다. 현상학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 의식 체험을 초월한 객관적 대상과 일치함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이 능동적으로 대상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과정이 이미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책상을 보는 것은 4개의 다리와 평평한 상판이라는 감각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 글을 쓰거나 물건을 놓는 용도를 가진 책상이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해석은 의식의 본질인 지향성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짝입니다. 해석이야말로 세계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드는 의식의 작업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특히 철학적 탐구에서 등장하는 보는 것과 보는 것으로서 개념은 우리의 시각적 경험이 어떻게 개념적이고 언어적인 틀에 의해 규정되는지 통찰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순수하게 감각적인 보는 것, 즉 눈에 들어오는 선, 색, 형태의 조합 자체는 언어적 서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감각적 인상은 사실과 인상만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보는 것으로서 봅니다. 즉, 단순히 감각적 이미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이러이러한 개념으로서 해석합니다. 오리, 토끼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오리로서 보거나 토끼로서 봅니다. 이 무엇으로서라는 개념적 틀이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은 순수한 감각에 개념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해석을 붙이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보는 것으로서의 해석이 우리의 개념적 삶의 형식과 언어 게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리나 토끼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림을 오리, 토끼로서 볼 수 없습니다. 해석은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언어적 개념과 규칙의 적용입니다. 해석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그 자체이며 우리의 인식은 언어적 개념의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이미 틀지어져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삶의 형식은 언어 게임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보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된 행동 방식과 배경 지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별다른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해석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삶의 형식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책상, 의자, 인간이라는 개념을 습득했고 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감각 이미지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개념적 배경을 사용하여 대상을 이러이러한 사물로서 규정짓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의미 있게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서의 전환은 개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오리로 보다가 토끼로 보는 변화는 눈의 감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개념이 전환된 것입니다. 즉, 해석은 우리가 가진 개념의 총체가 시각적 경험에 투사되는 행위이며 이 개념은 사회적 합의와 언어적 규칙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언어 게임의 규칙을 바꾸거나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후설의 현상학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결합할 때 보는 것과 해석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두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인식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후설의 지향성에 의해 늘 무엇인가를 향하며 그 무엇인가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적 삶의 형식과 언어 게임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즉,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으며 그 해석은 비트겐슈타인적으로 언어적 개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해석적 구조가 없다면 우리는 세계가 아닌 감각의 파편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순수하게 믿으면서도 늘 해석을 붙이는 행위는 인간의 의식과 언어적 존재가 가진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의미한 감각의 홍수 속에 빠져 세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해석은 혼돈을 의미로 조직하는 의식의 구성적 행위이며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제입니다. 이 해석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적 성숙입니다. 보는 행위가 해석적 행위라는 이중의 통찰은 객관적인 시선이라는 환상을 깨뜨리고 윤리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나의 보는 것이 결코 객관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주관적 지향성과 나의 개념적 배경이 투사된 해석임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표정을 볼 때 내가 화남으로서 보는 것은 상대의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화남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는 나의 해석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은 타인과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의 해석이 곧 진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게임의 규칙을 강조하듯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삶의 형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의 해석이 편견이나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나의 개념적 삶의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서 판단할 때 우리는 잘못된 해석에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정한 보는 행위의 자유는 내 해석이 투명하고 건전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개념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해석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어적 개념을 의식적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좌절로서만 보는 개념을 성장이나 경험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같은 시각적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재구성이 곧 우리가 스스로의 해석적 삶을 해방시키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수한 감각의 획득,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해석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리적으로 만들도록 끊임없이 개념적 틀을 성찰하고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보는 행위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책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으면서도 늘 해석을 붙이는 행위는 의식의 본질인 지향성과 개념적 삶의 형식에 갇힌 언어적 존재로서의 필연적인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볼 때 이미 해석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그 대상을 이해합니다. 이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철학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보는 것은 순수한 감각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식의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해석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의 해석이 당신의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성찰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